주요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태풍 하이성 관련 소식을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동해상으로 오후 1시 반쯤 나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원도 동해안 쪽, 또 울릉도, 독도 이런 쪽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도 여전히 비바람이 계속해서 내리고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의 이영주 교수님, SBS 시민사회팀의 전현남 기자, SBS 네트워크 기상팀의 서동균 기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서동균 기자, 지금 태풍 하이선이 정확하게 어디쯤 있는 겁니까? 네, 지금은 좀 시간이 4시쯤 되니까요. 아마 인제 넘어서 북한 중부 해상쯤에,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쯤에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해상에 한 우리나라 강원 영동과 북한에 있을 법한 해상까지 한 100km 정도가 좀 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강풍 반경이 아직도 300km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강원 영동은 지금 아직까지도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이게 태풍 자체가 저기압성 형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는 바람이다 보니까 그 태풍의 따뜻한 수증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형태, 그러니까 중부지방에도 계속 태풍의 영향을 조금씩은 간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하이선이 바비나 마이삭 2주 전, 일주일 전에 한반도를 지나갔던 태풍들과 비교했을 때 그 위력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다 기상당국은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태풍의 최전성기만을 놓고 보면은 이번 태풍이 가장 강하고 가장 컸습니다. 올해 찾아온 태풍들 중엔 처음으로 초강력 단계까지 발달을 했고요. 초강력 단계라는 것은 중심 초속이 54m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 54m 이상. 이번에 기상청이 5월에 신설한 단계입니다. 뭐 저 정도까지 발달한 태풍이 없었는데 올해는 하이선이 저 정도까지 발달을 했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로 오면서 일본 규슈 지방을 좀 거치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됐고 우리나라 남해상 그리고 제주도 해상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 때문에 태풍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시점의 강도로만 보면 마이삭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 우리 하이선은 그 다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태풍이 말이죠. 바다 쪽으로 지나갈 때와 우리 한반도 내륙에 상륙했을 때 비교하면 당연히 내륙에 상륙했을 때가 더 큰 피해를 남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태풍 반경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해상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무래도 상륙을 하면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고요한 지방, 그 그러니까 맑은 하늘이 있는 그 지방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태풍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해상에 떨어져 있다 보면은 해상과 내륙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뭐 50km든 90km든 그 정도 차이는 내륙에서는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상륙을 해버리고 나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모두 받기 때문에 상륙한 시점부터가 상륙했던 게 해상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강릉 동북 동쪽 40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자막이 방금 나갔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이번 태풍 하이선이 마이삭, 지난주에 마이삭 때보다는 울릉도 아까 이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는 좀 바람은 덜한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게 지금부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바다가 아닌 내륙 지역에 상륙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동해안 쪽을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면서 지금 현재도 이쪽 속초라든지 이쪽 이제 지나간 자리에 이런 쪽에 피해가 지금 잇따르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미 이제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바다 쪽에서는 아직까지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거기서 날아오는 파도라든지 바람에 의한 파도로 인해서 파고가 높아진다든지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위험성들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지역적으로 비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앞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찬 공기를 만나서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밑에 지역 쪽에 다시 이제 또 강우로서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태풍이 강릉 앞쪽, 강릉에 상륙해서 지나간 때가 한 몇 시쯤입니까?
강릉 앞바다로 빠진 시점이 기상청 발표가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오후 1시 반이요? 네. 그러면 오늘 정오부터 한 1시 정도에는 강릉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특보를 하면서 네. 12시 뉴스쯤에 이제 강릉을 연결을 했었는데요. 강릉에 계신 그 취재 기자가 지금은 바람이 불고 있지 않다라는 멘트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때 태풍의 중심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1시 반,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그 주변부가 가장 풍속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부가 가장 풍속이 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피해가 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강릉을 지날 때 태풍 하이선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었는지 또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하이선을 직접 피부로 느끼신 강릉 지역에 사시는 분과 전화 통화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해봤습니다. 강릉의 한 마을 이장님이신데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의 김창진 이장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피해가 지금 도로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다 막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에 물이 넘쳐나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 두 군데가 나가야 되는데 두 군데 다 막혔거든요. 그리고 그 중학교 들어가는 길 도로가 맨홀이 세 군데 열려서 1m 이상 물이 솟구쳐요. 이제 우선 급하니까 그 새 집은 문을 열어주고 거기서 대피하라고 불도 그 보일러도 올려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 태풍이 지금 아직은 여기까지 안 올라왔잖아요. 지나갈 때, 강릉 앞으로 지나갈 때, 그 지나간 뒤에도 태풍이 비도 많이 오지만은 비와 그 바람이 많이 센 게 따라오잖아요. 그게 제일 겁입니다, 지금. 또 이제 도로 집 부근에 큰 나무도 이제 있는 것들이 부러질까봐, 강풍에 부러질까봐 그런 것도 걱정이고요. 역시 이 이장님 말씀 들어보시면은 직접 이렇게 사시면서 느꼈던 경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게 훨씬 생생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 바람이 올 때도 문제지만 항상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비와 바람이 많이 센 게 따라오잖아요. 그것이 제일 겁납니다. 바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장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아마도 이제 태풍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바람의 영향권이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비는 또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내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주변 지역에서 내렸던 비들이 흘러오면서 점점점 이런 낮은 지역의 침수라든지 수위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태풍 하이선이 멀리 일본을 지나와서 규슈 지역을 지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한반도 바로 오른쪽 아래쪽 그쪽을 지나와서 간접적으로 제주도가 영향권에 들었었고 가장 먼저 상륙한 곳이 아마 부산 쪽일 것 같은데 말이죠. 전현남 기자. 부산 쪽은 태풍 마이삭 때도 또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고층 건물들이 워낙 많은 곳 아닙니까? 어떤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유리창이 뭐 깨지고 막 이런 것도 보이던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마이삭 때는 이 고층 건물의 창문이 깨지면서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다행히도 창문 깨짐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부산 김해 경전철과 동해선은 오늘 오전 5시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고 예. 경부선 일부도 중단이 되면서 이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이게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광안대교에서는 오늘 오전 7시 반쯤에 1톤짜리 트럭이 그대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다 보니까 차가 넘어지고 나서도 옆 차로로 밀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소방차로 강풍을 막으면서 구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탑차 운전자도 다행히도 왼손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전현남 기자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동안에 이 광안리 쪽의 그 장면들이 계속 나가는데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가 참 이럴 때 더 어떤 약간 태풍의 위력을 보여주는 상징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센 파도, 강한 바람, 내리는 비, 그 속에 광안대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오히려 진짜 파도가 워낙 강하고 또 험하니까 다리가 오히려 빈약해 보이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 인간은 대단한 구조물이다라고 스스로 찬사를 보내지만 이렇게 거대한 자연 재해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들은 상당히 왜소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또 교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부산 지역
지난주에 태풍 마이삭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또 태풍 하이성까지 지나갔습니다. 부산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말이죠. 부산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예, 태풍 마이삭이 남긴 상처를 다 아물게 하는 그런 복구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태풍이 와서 또 부산 지역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서동균 기자, 그러면 걱정되는 게 다음 주에 또 태풍 옵니까? 일단은 태풍의 예측을 하기는 지금 그렇고요. 현재 지금 3주 연속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태풍이 온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너무 성급한 시기고요. 태풍 평년에 우리나라 근처에 발생하는 게 25개에서 26개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는 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데요. 이미 예. 뭐 장미 그리고 뭐 바비도 미쳤다고 하면 미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삭 그리고 이번 태풍 하이성까지 영향을 미쳤죠. 근데 뭐 이미 오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1, 2위가 뭐 11호 태풍 그리고 12호 태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유럽 중기예보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예보 모델에서도 잡히는 게 없었고요. 만약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예보 경로가 워낙 변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올지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 말지는 태풍이 발생하고 나서 그 예보 경로를 예보하는 예보관들의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규 기자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11호 태풍, 12호 태풍이 언제 발생해서 우리나라 올지 안 올지 얘기하기엔 섣부른 상황이다. 아직까지 태풍이 만들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말씀드렸다시피 25개가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도 태풍은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10개니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10개 평년 기준으로만 봐도 15개 정도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10월 가장 늦은 기록이 10월 하순입니다. 10월 하순까지 우리나라에 태풍이 영향을 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뭐 10월까지는 흔히 가을 태풍이라고 말을 하죠. 가을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는 참고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11호 태풍은 우리나라가 또 붙인 이름인가요? 북한이 붙인 이름인가요? 노을이라고 또 돼 있군요. 12호 태풍은 돌핀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11호 태풍, 12호 태풍은 생성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동균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요. 교수님, 교수님께서도 재난 전문가시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런 태풍 같은 게 온다고 한다면은 관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실 텐데 말이죠. 예. 3주 연속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기억 있으십니까? 이제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예. 있는데요. 또 이렇게 강한 형상, 또 강한 이 위세를 가지고 있는 이 태풍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등간격으로 계속 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태풍이 오기 바로 직전에 또 유례 없이 굉장히 긴 장마가 있었고요. 그랬죠. 또 예. 이런 재난 상황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경우 사실은 이 근간에는 사실 지금도 현재는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재난이 굉장히 복합적인 뭐 자연재해로서 복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감염병이라든지 사회적 재난과 자연 재난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굉장히 좀 혼란하고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시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힘겨워하고 계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 긴 장마가 있었던 여름을 보냈는데 여름이 지나가자마자 태풍 세계가 잇따라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 말이죠. 전현남 기자. 그러고 보니까는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이번 태풍 마이삭이나 이번 하이선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동해 쪽에 이번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강력한 비바람이 불면서 오늘 오전 8시 반쯤에 월성 원전 2호기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고요. 이어서 40분쯤 뒤에 오전 9시 20분쯤에도 월성 원전 3호기가 잇따라 정전이 됐습니다. 이 월성 원자력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원인은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이 배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원자로 출력은 60% 안전 상태라고 하고요. 예. 방사선의 외부 유출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방사능의 외부 유출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언제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한다 이런 재해나 재난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 건요.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뭐 무슨 더 이상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모든 이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기능에 있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정지해서 이 원자로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끔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됐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계속됐을 때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정지 자체가 매뉴얼상에 있는 그런 정지 단계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됐다 그랬을 때 걱정은 되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예. 긴급한 상황, 재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된다는 건 오히려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전해올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현남 기자가 SBS의 이번 태풍 하이성과 관련한 영상 많은 분들이 또 제보해 주셨을 텐데 말이죠. 전현남 기자가 이 제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부터 이 하이선 관련한 제보 영상이 저희 SBS로 쏟아지다시피 했었는데요. 예. 먼저 오늘 오전 9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운 부산 기장군입니다. 여기가 죽성 성당 드림세트장 근처인데요. 태풍 영향으로 이 파도가 거세지면서 방파제를 넘어서 마을 입구까지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면 도로 파도가 곳곳이- 대단하네요. 예, 맞습니다. 도로 곳곳 지금 파손된 모습 보실 수가 도로도 그러면 있습니다. 파도 때문에 저렇게 된 건가요? 예, 파도 예.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광안리의 해변로 산책로입니다. 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사람이 산책하는 산책로까지 넘어온 겁니다. 이 제보자님은 이 아파트에서 촬영을 해주셨는데요. 이 안전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보니까요. 이 화면 보기만 해도 저도 겁이 나네요. 정말 저 파도 보면서 산책로가 그냥 바닷길이 돼버렸네요. 예. 네, 맞습니다. 파도가 아예 방파제를 넘어서 산책로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들어오는 모습, 부산 광안리 장면, 강혜정, 김미정 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화면인데 이 아파트 위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저 찍으실 때도 상당히 걱정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뒤쪽입니다. 네. 이 동상 같은 곳에서 갑자기 흙과 나무가 물처럼 흘러내려 버린 건데요. 오늘 아침 7시쯤이고요. 이 주차돼 있던 차량까지 덮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방에서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단 주민들 60여 명이 대피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정말 보기만 해도 겁나네요. 지금 아파트 찍으신 분도 아주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르시는 장면이 나가고 있고 이번에 또 어디입니까? 예, 이곳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인데요. 네. 이 발전기 같은 설비들을 저장해 놓는 건물 지붕이 날아가 버린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나오는 화면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인데 저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저분은 배수 작업을 하러 나오신 공무원 분이신데 예. 지금 조금 있다가 지금 화면이 보일 텐데 지금 성인 남성의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보니까 또 저 노란색 그 민방위복 같은 복장을 입으신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나오는 곳은 포항의 영일만 신항인데요. 여기 횟집이 비바람에 날아가 버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벽 곳곳이 떨어져 있고 횟감 담는 수조도 바람에 밀려버려서 곳곳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피해가 막심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말 저 장면 볼 때마다 태풍 앞에서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영덕군인데요. 화면 보시면요. 여기가 개울이나 강이 아니고 사과밭입니다. 이 사과밭을 하시는 농민분께서 제보를 주신 건데 이게 밭이 침수되면서 물이 아예 콸콸콸 흐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밭에는 200그루의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과는 물에 닿으면 팔 수가 없게 되면서 이 추수를 앞두고 막대한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현남 기자가 SBS로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들의 영상을 토대로 태풍 관련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SBS에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태풍과 관련해서 태풍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는데 다만 여러분께서 안전한 상황이 확보됐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밑에 바로 바닷가잖아요. 거기서 파도가 방파제 위로 올라오고 사진 바로 입구 있죠, 찍은데 네. 거기까지 파도가 올라와가지고 도로가 아예 다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쪽에 그 멸치나 그런 거 보관하는 냉동고가 원래 2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파도에 다 떠내려간 상황이고요.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그 진입 차량 통제하고 거기 이제 그 배수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차량 진출입이 마을이지만 상가들이 조금 밀집돼 있어서요. 그때 시간대는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무서워서 이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상 보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들어보면은 정말 그 영상을 찍을 때 얼마나 긴박하고 본인들이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재난 상황, 저도 이제 저런 재난 상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제가 겪은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미약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영상을 찍어서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를테면 본인의 안전에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또 저런 부분들도 찍어서 제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또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사실은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항상 본인의 안전이라든지 또 본인이 또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안전할 수 있는 조치들 이런 부분들을 꼭 사전에 좀 학습도 하고 체득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거제 산사태 장면이 오늘 참 많이 나가는데 말이죠, 교수님. 이 산사태를 찍으시던 분들이 정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시면서 놀라서 저 창문을 갑자기 닫는 장면까지 나와요. 저 장면 보면서 놀라시고 저렇게 황급하게 유리창을 닫습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겁이 났는지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산사태 말이죠. 화면으로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든든하다, 단단하다. 저 산은 태산처럼 비록 작은 산이지만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는데 산사태 나는 거 보니까 그냥 강물처럼 그냥 흘러내려 버리네요. 예, 많은 분들이 산사태라고 하면 흙이라든지 바위가 쏟아져 내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실 텐데요. 사실은 저렇게 슬러지처럼 진흙탕물처럼 해가지고 거의 슬러지처럼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주 끈적끈적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 같은 훨씬 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렇게 흘러내려오면 사실 일반 흙 같은 경우는 벽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물리적으로 막히긴 하지만 저렇게 유체 형태로 흘러내려오는 경우에는요. 창문이나 문틀이나 이런 쪽으로 다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 내부로도 흘러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우면산 산사태 때도 실제로 그 앞쪽에 있던 아파트에 2층에 있던 2층, 3층까지 전부 다 흙이 저런 슬러지 흙물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쓸려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안이라든지 또 지하 공간 이런 것까지 다 흘러서 들어가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태풍이 오고 긴 장마 또 비가 많이 내릴 때 이 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산사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또 전원주택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전원주택이 저런 지역에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때로는 난개발, 산사태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걱정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도 또 이제 도심 내에서도요. 개발을 하다 보면은 사면을 급격하게 깎아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위험한 부분들이 이제 캠핑장 같은 곳들 최근에 이제 캠핑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를테면 산속이라든지 이런 강변 쪽에 이렇게 이제 경사가 심한 곳을 절개를 해서 이런 캠핑장으로 평평하게 꾸며놓은 만들기 것도 위해서.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캠핑을 그런 곳에서 하다가 저렇게 사면 붕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텐트 자체는 사실상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거기서 캠핑을 즐기시던 분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사면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면이라든지 또 그 이외의 위험성이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이 주변 지역을 항상 좀 잘 살피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인간이 더 행복하고 인간이 더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캠핑장도 만들고 전원주택도 만들고 하는데 자연은 그런 인간들에게 또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또 경고도 드네요. 주고 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신호를 주는. 안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들 때 더 안전하게 산사태까지도 예방할 수 있게 확실하게 대책을 좀 마련해서 그런 캠핑장 시설 전원주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